번역에서 30리요. 완벽한 지도를 만드는 것이 소인 꿈입니다. 조선에도 길이 있고 강과 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오직 백성을 위한 신념과 열정으로 탄생한 우리의 유산입니다. 대동여지도는 대량 생산의 목적과 사람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지리 정보를 보급하기 위해 목판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도에 직접 기재하면서 생기는 오류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대동여지도는 한 장으로 펼쳐볼 수 있는 지도가 아닌 책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22권의 책으로 나누어 특정 지역의 지도만 골라보거나 접어서 들고 다닐 수도 있게 만들었는데요. 이 22권의 책을 모두 펴서 연결하면 동서가 약 3.8m, 남북은 6.7m에 이르는 조선 전도가 펼쳐집니다. 대동여지도가 이러한 규모로 제작된 이유는 바로 지도 속의 거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의 첫 페이지에는 원고지와 같은 눈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동서와 남북을 좌표로 표시해 축척을 나타낸 방한 지도로서 지도의 한 페이지 속 방한은 가로 8개, 세로 12개의 눈금, 즉 80리, 120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눈금인 10리는 지금의 약 2.5cm에 해당하며 과거 지도를 제작할 때 사용한 주척이라는 단위에서의 10리는 약 4.2km가 되기 때문에 이를 2.5cm로 줄이면 약 16만 2천분의 1축척이 되는 것이죠. 대동여지도는 간결하고 명확한 전달을 위해 정보를 기호로 표시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일이 한자로 써넣었던 이전의 지도에 비해 산맥과 강줄기, 성곽, 군사시설까지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지도에는 총 14개 항목, 22종의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시작해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와 강줄기, 해안선과 도로가 쫙 펼쳐져 있고 약 2천여 개에 달하는 옛 지명이 표시돼 있죠. 또한 지역 간의 거리를 알 수 있도록 주요 도로에는 심리마다 점을 찍고 선의 굵기로 산의 높이를 짐작할 수 있게 하거나 한 줄기는 배가 다닐 수 없는 물길이요, 두 줄기는 배가 다닐 수 있는 물길임을 알려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지도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정확성을 띠는 대동여지도. 그렇다면 지금의 지도와는 얼마만큼 닮아 있을까요? 현재 지도와 윤곽만을 비교를 하면 이 강원도 동해안 쪽 그리고 남해안, 서해안 쪽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평안도 북부, 중강진 부분, 백두산 부분의 위치가 동북쪽으로 치우친 점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함경도의 이 해안선 부분도 역시 위치가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동여 지도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지도 제작 방식으로 만들었던 지도 중에 가장 정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현대 지도의 정확성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소와 같이 흐르는 세월. 지금의 후손들은 어떤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심히 궁금하구나. 오늘날 지도는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한 지도 덕분에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거나 종이 지도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죠. 지금의 우리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에서 운영하는 전국 165곳의 GPS 관측소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토지리정보원에 설치된 위성 기준점인데요. 과거 산 정상에 설치하던 기준점과는 달리 관공서나 공원 등의 평지에 설치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측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전국에 60개 위성 기준점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 30km 정도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국에 망을 구성을 해서 어디서든지 이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끔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용자는 이제 자기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저희 중앙국에 전송을 함으로써 중앙국에서 그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정 정보를 생성을 해서 보내주게 되고, 사용자는 그 보정 정보를 이용을 해서 자기 위치를 센티미터 수준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측량이 되고 있습니다. GPS는 내비게이션의 심장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2만 킬로미터 상공에는 24개의 위치 추정용 인공위성이 있으며 6개의 궤도에 4개의 GPS용 위성이 12시간 주기로 지구를 돌고 있는데요. GPS는 위치, 기상 등의 자료들을 측정해 지상 관측소로 보냅니다.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선 우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종이 원도와 수치 지형도가 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5년 주기로 데이터를 새로 갱신하기 때문에 최신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도 제작 업체에서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 맛집 정보, 새로운 도로 등 부가 정보를 수집하여 지도에 반영시키게 됩니다. 국내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최근 거리뷰와 항공뷰를 통해 한 단계 진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가, 버스 전용 도로, 지하로 등을 실제 도로 상황과 똑같은 모양으로 표시해 주어 초행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죠. 이제는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편한 기술로 활용되고 있는 1인 1GPS 시대. 조선 지도학의 대미를 장식한 대동여지도에서부터 오늘날의 위성까지 지도의 발전이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1414년) 세종 23년에 발명된 조선시대 추구기.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업이 경제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이나 홍수 등의 기상 여건이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구기를 발명하기 전에는 웅덩이에 고인 물을 재거나 홈이나 쟁기로 땅을 팠을 때 농기구가 젖은 만큼으로 비의 양을 짐작했지만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고, 이를 해소하고자 마침내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 추구기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추구기는 빗물을 받는 원통형의 추구기와 이를 세워두는 추구대, 그리고 빗물의 깊이를 재는 주척이라는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구대는 지면의 빗물이 추구기 안으로 튀어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고요. 측정치는 지금의 단위로 약 2mm까지 세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그 자동으로 우량을 관측하다가 고장이 나게 되면 우량선 같은데 뭐 빗물을 받아가지고 잣대로 이렇게 깊이를 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사실은 거의 그 구한 말까지도 아마 그 추구기로 관측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판 치구기로 불리는 전도형 강수량계입니다. 관 속으로 비가 모이면서 시소 모양의 판이 기울 때마다 딸깍 소리를 내는데요. 강수량은 이 소리의 횟수를 모두 더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물 한 방울의 양을 0.1mm라고 가정했을 때 1시간에 100번 딸깍 소리를 냈다면 시간당 강수량이 10mm가 되는 것이죠. 추구기가 강우량을 측정했다면 하천의 수위 변화를 측정했던 기구도 있습니다. 추구기와 함께 세종 때 제작된 수표라는 기구인데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물길이었던 개천이 장마철만 되면 넘쳐 흘러 인근 주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물을 통해 역병까지 돌게 되자 수표를 설치하게 된 것이죠. 수표 기둥을 보면 1척마다 눈금이 새겨져 있죠. 3척, 6척, 9척에 구멍을 표시하여 가뭄, 보통 수위, 홍수로 기준을 정해
하천의 범람을 미리 예고했다고 합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한강대교 교각 양쪽에는 강의 수위를 나타내는 눈금과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눈금들은 한강 상류에 큰 비가 내릴 시 댐들의 수문을 열거나 닫는 기준점이 되죠.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천 수위를 예측하고 이를 발빠르게 예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측과 통제 시스템을 통해 일정 시간 이후에 하천 수위를 미리 파악하게 되는데요. 계획 홍수량의 50%를 육박하면 홍수주의보를, 이를 초과하여 70%에 달하면 홍수경보를 발령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주의보 경보라는 것을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하천의 수위를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국민들이 대피를 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시간입니다. 결국에 하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하천의 시설물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걸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시간인데 그 예측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가장 저희 홍수 통제소의 관건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 이래 우리나라에는 엘니뇨, 라니냐 등에 의한 집중호우와 폭설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허의 기상 상황을 수집하고 예방하는 곳이 바로 수문 레이더 재연구 데이터 센터죠. 수문 레이더는 갑작스레 발생하는 도시 홍수만을 예보하는 목적으로서 1분 간격으로 1제곱킬로미터 면적을 스캔해 5분에 한 번씩 관측 자료를 산출한다고 하는군요. 하늘에서 강우를 관측하는 또 다른 레이더가 있습니다. 안테나에서 발세한 전자파가 비, 눈, 우박 등의 기상 목표물에 부딪혀 반사파 신호로 되돌아오는 시스템인데요. 약 2분 간격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상 상황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특히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 예측에 강하다고 하는군요. 현재 전남 화순의 모우산을 비롯해 서대산, 비슬산, 소백산, 북한 상황까지 알 수 있는 임진강 등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슬슬 다가올 봄이 기대되는 요즘, 올 봄에는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번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지만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으며 전반적인 강수량은 봄철 전체적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편의와 피해 예방을 위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기상 시스템. 과거 선조들의 지혜와 오늘의 과학 기술이 내일의 맑음을 예보합니다. 지난 1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꼽히는 금속 활자. 금속 활자는 활판 인쇄를 목적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조각하거나 쇳물을 녹여 만든 글자판을 말합니다. 금속의 성질에 따라 연활자, 동활자, 철활자 등으로 구분하지만 금속성이 있는 재료로 만든 모든 활자를 금속 활자로 부르죠. 금속 활자 이전에는 목판에 새겨 책을 찍어냈습니다. 그러나 목판은 시간이 흐르면 금세 닳아지고 쉽게 훼손되고 활자를 파는 시간도 오래 걸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게 됩니다. 활판 인쇄의 과정을 따라가 보죠. 납에 글자를 새기는 주조를 거쳐 활자들을 순서에 맞게 뽑아 정리하는 문선이 이어집니다. 책글자 교에서는 원고가 편집해서 오거든요. 그리고 오면은 이 글자 그대로 순서로 해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시방. 이 글자를 보고서 계속 이렇게 시방 뽑고 있거든요. 원고 편집에 맞추어 한자 한자 식자하는 조판 작업 후 마지막으로 잉크를 묻혀 찍어내면 비로소 결실이 드러나는 거죠. 인쇄도 납으로 해서 글자를 꾹꾹 눌러서 찍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엄청 길어요. 이게. 또 종이도 한지에다 찍는 건 한 1000년까지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활자본은 고려의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서양보다 200년 앞선 120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책을 통해 이치를 깨우쳐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고려의 금속활자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인쇄기술이 가장 발달하게 되는데요. 조선시대 첫 번째 동활자인 개미자를 거쳐 1950년대 모노타이프와 모노프린트, 70년대 오프셋 인쇄를 거듭해 80년대 글자를 읽어드리는 스캐너에서 90년대 미디어의 발달로 레이저 프린터가 보급되었고 현재는 인쇄를 넘어 복사기술의 정점을 찍는 3D 프린터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에서부터 유물 복제, 개개인의 신체 특성을 반영한 인공장기까지 설계도 하나만 있으면 물건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금형을 제작해 주물을 찍어내고 이를 용접하거나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냈다면 3D 프린터는 컴퓨터에 입력된 3차원 설계도를 바탕으로 플라스틱이나 금속 가루들의 재료를 한 층 한 층 쌓아 자외선이나 레이저로 재료를 붙여 제품을 만드는데요. 구조가 복잡한 물건도 설계도만 있으면 빠르고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사 같은 경우는 우주선 안에 그 3D 프린터를 실어서 그 우주 정거장에 가서 부품들이 뭔가 고장이 났거나 수리해야 될 부품들이 있으면 그 부품들을 다 그 우주선 안에서 직접 출력을 해서 거기서 수리를 해갑니다. 왜냐하면 그 부품 때문에 다시 지구로 와서 다시 우주로 간다는 건 엄청난 시간과 그런 에너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직접 우주선에 실어서 그런 부품들까지도 프린터 3D 프린팅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든 나라, 3D 프린터 기술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나라. 또 한 번 세상을 바꿀 미래의 연금술은 당신의 가슴과 머릿속에서 피어날 것입니다.